자, 이제 먼저 이 페이지 부분에 우편사업 총론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먼저 우편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개념, 즉 의 부분이 나오고요. 자, 우편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는 크게 봤을 때 좁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넓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원래 의미대로라고 한다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편지,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의 의사, 이것을 서로 전달하는 것, 이것을 일단 이제 목적으로 한 예컨대 종이 지편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신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서를 송달하는 것, 이것을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일단 이제 우편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요새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서 송달뿐만 아니라 우체국 가면 소포 등도 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신서 송달 이외에 여기에 더 포함을 해서 소포 등도 같이 일단 이제 발송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모두 합했을 때 우편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신서 송달을 그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우편 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보시면 후다음 부분에 넓은 의미의 우편 줄 치시고, 이 부분은 물건까지 같이 보내줬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 보내주는 것이 소포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합해서 우편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우편은 사실상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 즉 송달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력, 이것을 제공해주는 계약, 그래서 우리는 용역계약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우편은 따라서 널리 봤을 때 용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 들어갔을 때 우편은 일종의 용역이다. 용역 붙여주고요. 따라서 일단 용역,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것, 이것도 사실상 돈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붙여주죠. 무용적 재화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도 상품이 될 수 있더라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줄 후다음 부분에 상품 동그라미 치시면 상품이 될 수 있다 정도까지가 우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의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차출할 수 있는 것은 용역, 이것도 재화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다만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형적 재화에 해당이 될 것이다. 형태가 없다는 소리다. 자, 그 다음에 재화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 이것도 팔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상품성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 성격이 우편에서 도출된다. 용역,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형적 재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상품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가 일단 우편의 의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편과 관련된 그렇다면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널리 우편,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업이라고 하는 점, 즉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첫 번째 주체 누가 하는가를 봤을 때 최근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슨 택배 회사 등도 많이 생겨나지만 원칙적으로라고 한다면 적어도 편지 송달만큼은 우체국에서밖에 못합니다.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 주체는 지금 현재 오정관리사업본부라고 하는 것이 있다시피 일단 국가가 그 경영 주체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서 일단 우편사업의 특성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우편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가기업이다. 주십시오. 국가기업이다. 따라서 국가가 하는 기업의 즉 사업에 해당이 된다 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기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 주체가 국가다라고 하는 측면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란 국민을 기본적으로 했을 때 국가란 국민을 밑에서 누른다, 그죠? 그렇죠? 국민은 뭐 자유스럽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국가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자꾸 위에서 누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가의 속성을 권력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국가는 기본적으로 동네 역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꾸 국민을 눌러왔었던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본바와 같이 편지 보내주는데 무슨 권력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국가가 하는 이 사업은 국가의 동네의 권력성을 띠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국가가 마치 택배 회사의 입장에서 다른 국민과 국민 사이에 있어서의 뭔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편 사업은 기타 다른 국가의 속성과는 달리 비권력적 수단을 사용한다. 됐죠? 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돼서 결국 일단 저쪽 후단 부분부터 한번 보시면요. 국가기업이란 사회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사람이 그 주체가 됐는데, 그런데 비동력집수, 비권력적 수단에 의해서 경영을 하면서 이러한 점이 특색이다. 아셨죠? 따라서 만약에 지문상의 권력적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틀린 지문이 되어버립니다. 자,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국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사업을 하는 방법과 관련됐을 때 정부가 직접 직영을 하는 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체제가 있고요. 공사나 공기업 등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회사를 설립을 한 다음에 주식회사 형태로서 그냥 기업을 영위하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비권력적 수단을 쓰다 보니까 이 국가가 운송사업을 해주는 이러한 일단 방식으로서 첫 번째 정부 직영체제, 두 번째 공기업을 별도로 만드는 형태, 즉 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식, 그 다음에 아예 국가가 주식회사라고 하는 한 곳을 마련해 두고 이 주식회사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하는 형태,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현행 우편법제는요, 정부 직영 형태를 채택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체국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공무원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 사실 준비하시는 것이고, 과거 이 경우에 이제 10급직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지금 현재 9급으로 올라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리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우리가 왜 보험법까지 배우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계리직이라고 한다면 보험 업무, 사실 이 부분에 주 이제 그 임무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뭐 우체국에 들어가서 창구에서 일단 이제 근무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일단 보험사무, 즉 금융사무를 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 즉 정공주각 해당 부분 동그라미 치시고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우편사업은 그 경영 형태 면에서만큼은 주체 정부 직영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자, 그런데 정부 직영 형태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 자, 지금 현재 한전 같은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공기업을 별도로 설립해놨을지 한국전력공사라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한전이 요번에도 지금 현재 그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죠. 왜 자꾸 올릴까요?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적자에 대해서 정부는 보조금 형태로서 보조를 해준다. 아셨죠? 어찌됐건 공기업이거나 아니면 주식회사 형태로서 만든다라고 한다면 어찌됐건 자신들 적자는 자기가 원래 대로라고 한다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아셨죠? 하지만 정부 직영 형태라고 한다면 국가는 돈이 많이 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점이 있다면 예산 조달이 쉽습니다. 이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 한번 봅시다. 따라서 그 구성은 국가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용 조건을 우편 법령 등 법령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기업 경영 형태에 비해서 붙여주죠. 경영의 독립성, 독자성은 약하겠죠. 붙여주시고요. 다만 재정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돈 이것이 시가 많을 날이 없다라는 점이 장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산 조달이 쉽다라고 했을 때 예산 조달 형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은요 크게 봤을 때 일반 예산 조달 방식이 있고 특별 예산 조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예산 조달 방식과 특별 예산 조달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일단 예산을 크게 짰을 때 이게 이제 국회 통과되고 있는 정부 제출의 예산안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일반 예산안이라고 한다면 일반 예산안 안에 각종의 비목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국회가 각 사인을 해주는 방식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예산안으로 지금 체결되어서 어느 기업한테 이 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요 한도 내에서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 요 총액이에요. 아셨죠? 한도 내에서 이 기업이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예산 중에서 특별비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비목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 알파,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타라고 하는 식으로 항목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항목은 이 항목대로만 조달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 항목 이외의 만약에 돈으로 지출해버렸다라고 한다면 바로 횡령죄가 성립되어버린다. 아셨죠?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데 일단 특별회계로 짜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현행 법제상으로는 학교법인의 일단 교비예요. 학교법인의 교비와 관련돼서 아무리 교장이라고 해도 교비만큼은 손 못 댄다. 아셨죠? 라고 했는데 만약에 교장이 교비를 손대버렸다 라고 하면 그냥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어버린다.
저와 같이 특별히 보호되는 그러한 예산으로서 일단 보호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우편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 조달 방식과 관련돼서 일반 조달 방식, 그 다음에 특별 회계 조달 방식 두 개 중에 어떤 것은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만큼은 쓰면은 모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것과 관련돼서 그 다음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우편 사업 회계제도 짤 때 주셔주십시오. 특별 회계 방식. 즉, 우편 사업 특별 회계로서 주셔주십시오. 독립재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한번 조달 받고 나면 우체국은 든든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라고 하는 식으로 일단 예산 관련되어 가지고 재정 상태를 굉장히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 사업의 경영성과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고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의 합리성, 그 다음에 사업 발전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도만 눈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제 국가사업으로서의 우편 사업과 관련된 일반 성질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을 한다는 소리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산업을 영위하자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콜린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분류했었던 일단 기업의, 즉 산업의 제1차 산업, 보통 우리가 2차 산업,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농업 등의 1차 산업, 그 다음에 제조업 등의 2차 산업 이외에 뭐가 될까? 서비스 제공하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3차 산업에 해당이 될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 동그라미 3번 부분에 콜린 클라크라고 했을 때 보통 클라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클라크 줄쳐주시고요. 이에 의한다면 3차 산업 줄쳐주죠. 얘는 속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결국 이 3차 산업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 방금 본바 같이 영무, 즉 용역 제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용역 제공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용역이냐? 이것은 결국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는 영역을 하게 되죠.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우리는 운송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운송업이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 나르는 운송업이 있고요. 이것을 역의 운송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 나르는 운송업이 있죠. 라고 했을 때 물건 운송업이라고 했을 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물건 운송업에 해당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본 요 논의에 따라서 3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첫 줄에 우편 사업은 친서를 송달하는 일종의 주체주체 운송업이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운송 수단과는 굉장히 밀접한 수단이 있겠죠. 즉, 뭘 타고 가야 되는지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편의 이용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우편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우체국 가서 우편 이용관계 계약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결국 여기 이 송달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인적수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적수단 모두를 이용하는 관계에 해당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묶어주십시오. 인적, 물적시설 이것을 이용하는 관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편 집배원 아저씨들도 사실상 서비스를 해주는 형태. 그 다음에 일단 이것을 위해서 동원된 예컨대 수단으로서의 교통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같이 서비스 이용을 받는 그러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자, 운송업으로서의 이 물건 운송계약 이것은요 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운송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법에 있어서의 상법 총칙, 그 다음에 상행위편 강론 부분에 그 다음에 상행위편 중에서도 운송계약이라고 하는 별도의 계약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바와 같이 국가가 기업 형태로 일단 사업을 영위하지만 어찌됐건 비권력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운송계약이라고 하는 상법이라고 하는 민사법이 적용될 그러한 사법관계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사법관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요 영역이라고 한다면 민사법이 적용되어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라고 한다면 이때 우편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널리 민사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에 특별법 형태로서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요 영역만큼은 이 법으로만 처리를 하는 것이지 일반 민사법을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우편의 이용관계, 그래서 동그라미 두 번째 것을 보시면 우편 이용관계 법적 성질 줄여주십시오. 일종의 사법상 계약이다.
자, 그 정도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그런 점에서 사법관계라고 하는 것 정도만 확인해 두시고, 그렇다면 이때 이 우편 이용 서비스를 일단 제공, 그 다음에 신청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뭐 관련돼서 동그라미 첫 번째가 두 번째 줄이다. 줄여주십시오. 우편 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특히 보내는 사람을 발송인, 받는 사람을 수취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관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굳이 신경 쓸 것 없이 눈으로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번 테마부입니다.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는 그렇다면 언제가 될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표 무한대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형입니다. 자, 우편 이용 계약은 그렇다면 언제 성립되는가? 대개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약이 체결된 성립 시점, 이것은 언제가 될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창구 접수가 이루어지는, 우체국 창구 직접 가가지고 창구 접수를 하는 경우라면 접수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우체통 이러한 것을 만약에 일단 이제 이용을 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때 투입을 한 때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라고 한다면 창구 접수 줄 쳐주시고요. 에서 접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체통에 투입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투입 시점입니다. 줄 쳐주십시오. 투입한 때 이 계약은 성립된다. 그 이외에 예컨대 우편집배원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방문해서 만약에 접수를 해주는 그러한 일단 영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경우에는 그분한테 받고 제가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수증 같은 거 끊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부담금 주셔주십시오. 영수증 또는 수령증을 교부한 때, 즉 영수증 또는 수령증 끊어서 준 때, 이때 우편 이용 계약 관계가 체결됐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출제 영역입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사업을 경영을 한다. 그런데 지금 뭔가 같이 정부 직영 체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정부 직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특히 행정각부 중에서 누가 관장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거예요. 직영부 장관이 직무를 한다. 즉 지식경제부 장관 직영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바뀐 정부에서 지금 현재 행정각부를 또 어떤 식으로 짤지 여기에 따라서 또 명칭이 혹시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식경제부 장관 관할 사건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4번 테마의 우편사업 경영 주체 및 관계법률 공부를 할 때 경영의 특히 주체라고 했을 때 국가가 직접 경영을 하되, 다만 국가가 직접 경영을 한다라고 해도 이때 실제 경영하는 사람은 묶어주죠. 직영부 장관이 관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이외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방금 나누고 있었던 이 영역에 따른다면 우편 영역과 관련된 법이 사실 민사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런 법이 어떤 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들여다봤을 때, 첫 번째 일단 나본 부분입니다. 우편에 관한 법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는 것도 일부 적용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여기에서는 뭐 우리 시험에 있어서 직접적인 테마 부분은 아닌데, 예컨대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타인 간 도화를 도방청할 수 없다. 아시죠? 그래서 예컨대 두 사람 사이에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관없는데, 제3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원법에 의해서 그랬다.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지금 뭐 같이 타인의, 즉 개인의 통신 비밀이 보장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국가수사관서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종의 도청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감청등도 필요하겠죠. 라고 했을 때 이때 이것을 다루기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절차, 이것을 통비법이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일정 영역에 있어서는 통비법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배우는 두 테마랑은 조금 멀 거예요. 그죠? 자, 그 정도 법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위탁 묶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별정우체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별정우체국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직영부 장관 상하에 일단 우편, 즉 우정사업본부가 일단 배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가 일단 이제 마련해 두고 있는 이런 시설, 이것을 우리는 통상 우체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산간이나 오지 지역 등과 관련된 혹은 지방 영역과 관련돼서
일일이 국가가 이 건물을 다 설치한다 혹은 이것을 마련한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지형대에 있는 한 건물,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 당신 네가 좀 대신해 줄래? 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탁받아서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체국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정우체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정우체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탁받아서 남의 대신해 주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근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근거법을 우리는 우체국 창법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테마로 봤을 때 우정사업 운영 특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운영 특례법까지를 그냥 들춰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특례법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우편법이 적용되지만 적어도 이 특례법은 우편법에 대한 특례법이 되어버린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와 같이 우정사업의 조직,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조금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업 등을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 마련해둔 특례법이 또 있다라고 해서 크게 봤을 때 일단 국내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편법, 그 다음에 일부와 관련됐을 때 통리법, 그 다음에 위탁법, 그 다음에 네 번째 운영법, 운영특례법이라고 하는 네 개의 법이 국내법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국제 우편 업무도 우리는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 법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개 우리 아까 목차를 통해서 일별해 봤는데 국제 우편 사무 영역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되 먼저 그냥 이름만 알아둡시다. 만국우편연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국사공부 등을 할 때. 자, 그래서 일단 만국우편연합에 가입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체결된 조약이 UPU 조약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UPU 조약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일단 들춰주시고요. 상세 부분은 암기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이 부분은 국제사업 들어갔을 때 그때 제대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거로 나번에 국제적인 단위 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에만 이루어진 조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APPU라고 하는 조약이라고 부른다. 붙여주십시오. APPU 조약. 그래서 아태 지역 간에 있어서의 우편 사업과 관련된 조약도 있다. 그 이외에 양자 사이에 있어서 혹은 다자 간에 있어서 기타 별도의 협정 등을 맺을 수가 있어요. 별도의 조약 등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 A라고 하는 국가와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우편을 당신네 나라한테 보내줄 텐데 어찌됐건 만국우편연합이나 그 다음에 APPU라고 하는 이 영역 이외에도 조금 더 신속한 방법, 그 다음에 간이한 방법을 마련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양자 사이에 있어서 조약을 맺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두 나라 사이에서 맺어진 이러한 조약을 우리는 바이레터럴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때는 바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 즉 두 나라 사이에서 맺어진 협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 B 이외에 기타 또 한 나라를 끼워줬다라고 하면 2인 이상의 국가가 되죠. 즉 3 이상의 국가가 되었을 때 이때는 굉장히 많은 다자 국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때는 멀티레터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아셨죠? 라고 하는 이러한 협정이 있을 때 다자간 협정은 멀티, 그 다음에 양자간 협정, 즉 바이레터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특히 또 특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엄마와 같이 이런 식으로 맺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때 이 조약 내부에서 협정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나온 서면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죠? 이것을 통상 양해각서, 즉 MOU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양해각서 줄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MOU 줄쳐주세요. 즉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 형태를 우리는 통상 MOU라고 불러요. 그리고 통상 우리는 국제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 이것을 우리는 양해각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정도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법들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끝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테마의 5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우편사업의 보호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본바 같이 우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편은 그렇다. 그 다음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는 국가가 직영을 한다. 그 다음에 직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각 부서 중에는 직영부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정부 직영 체계에 있는 해도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권력 특수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사법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사법이 적용되어야 될 영역이지만 그래도 특별히 더 보호를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었던 우편법이라든가 민사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단 더 나아갔을 때 이제 국제법규 등과 관련된 어떠한 이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보호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해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일별해 보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보호해 주는가와 관련됐을 때 가번목입니다. 자, 서신 독점법이 부여되어 있다. 주십시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편지는 택배회사에서 보내는 게 아니다. 아셨죠? 편지만큼은, 즉 택배회사는 물건 송달을 해줄 수 있는 계약은 체결할 수 있어도 택배회사가 우편물, 즉 편지를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느 택배회사가 지금 현재 있었고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택배회사한테 C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C라고 하는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안 받아준다. 아셨죠? 왜냐? 우체국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 이것은 서신 독점권이라고 하는 것이 말되기 때문에 적어도 신성하거든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해준다. 그 다음에 나번목 부분입니다. 자, 일단 가번목 부분에서 두 번째 줄에 묶어주십시오. 서신축은 법에 허용된 경우를 빼고는 금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나번목 부분입니다. 우편물 운송명령권 주쳐주십시오. 운송명령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관서 요구가 있을 때 운송업자는 그 운송 방법에 의한 우편물 운송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집배원께서 직접 가셔야 되겠지만 그런데 일단 무슨 사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택배 물류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나간 김에 이것도 같이 좀 송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찌됐건 아무리 사법 양자 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해도 못합니다.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라고 거부 못합니다. 아셨죠? 우체관서에서 부탁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거부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거부를 했다면 빨리 가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것을 이제 운송명령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 보시면 운송원 등의 출처주시오 조력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편 업무 집행 중에 우편 그 다음에 운송원 혹은 집배원 그 다음에 우편 전용 비행기나 차량 선박 등이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 주위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력 요구 받은 사람은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요. 아셨죠? 자, 그래서 마치 경찰처럼요 사실상 차출권을 인정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라목 보시면 운송원 등의 출처주시오 통행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기까지 배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땅을 밟지 지나가 남의 땅을 밟지 지나가지 않고서는 송달이 안 된다. 이런 토지가 많이 있죠. 네, 근데 길이 여기에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토지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지번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윗 땅은 A라고 하는 분 소유, 그 다음에 아래 땅은 B라고 하는 사람분 소유인 그러한 토지들이 많습니다. 통상 이런 윗 땅, 이것은 돈 안 되는 땅이죠. 시가가 낮죠. 길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땅을 우리는 맹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눈먼 땅이요. 자, 눈먼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우편 송달을 실시했는데 B라고 하는 사람 땅을 밟아야지 이리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때 B라고 하는 사람 땅 밟고 지나갈 수도 있다. 아셨죠? 이때 B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집 땅은 네가 왜 막니? 라고 만약에 막는다라고 한다면 어찌됐건 공무집행방해 제거서는 된다. 아셨죠? 자, 그런 점에서 운송원 등은 통행권이 보장되어 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봤을 때 그 주인은 묶어주십시오. 정당한 세급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목 부분입니다. 운송원 등은 송달을 위한 운송 중에는 주십시오. 통행료가 면제가 된다. 다만 아무리 통행료가 면제가 된다라고 해도요. 그분이 직접 운송을 할 때 통행료가 면제가 된다라는 것이지 이때 이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통행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만약에 소요가 됐다.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로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운송원 등은 통행료가 면제가 되다. 그러나 네 번째 줄 부당했다. 청구권자 청구가 있을 때 적어도 우편관선 정당한 배상이겠습니까? 보상이겠습니까? 보상해야 될 거예요. 그죠? 보상 동그라미 치시고요. 보상은 해줘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목 부분입니다. 우편 전용 물건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주십시오. 우편 전용 물건. 그 다음에 압류 금지 주십시오.
자, 우편 전용 물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우편 집배원 아저씨께서 타고 다니시는 오토바이가 있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 오토바이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오토바이 기타 운송 우편 수단에 대해서는 무정사업본부가 아무리 지금 현재 돈을 누구한테 꾸었는데 이 돈을 못 갖고 있다라고 해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수단만큼은 압류할 수 없어요. 이 수단을 압류를 해버리면, 자, 물건 압류 부분입니다. 물건이 압류되면 물건 압류 결정서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일단 결정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이 물건 압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물건은 처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주문이 떨어져요.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경우에는 이 물건은 처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우편수단의 경우에 있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못합니다. 예컨대 어느 채무자의 집에 어느 채권자가 압류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란 딱지가 붙죠? 차악딱지라고 보통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라고 했을 때 이때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기에 노란 딱지가 붙었다 칩시다. 라고 한다면 요걸 창피하니까 요걸 돌려볼까요? 이것까지는 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창피하다는 점을 들어서 이것을 옮겨가지고 다른 창고에 비치를 해버린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 침해죄가 성립되어버립니다. 아셨죠? 와 같이 일단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게 된다면 우편용은 성립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절대 우편 관련된 수단으로서의 물건 이것만큼은 압류하지 말라라고 하는 압류금지효라고 하는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는 우편을 위한 전용 물건 이것을 압류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압류라면 또 안 될 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소포를 보냈다 칩시다. 그런데 이때 이 소포를 보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을 누구한테 받아내야 될 게 있는데, 갚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런데 이 채권자 입장에서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일단 소포로 지금 발송 중인 물건, 그것도 네 거지 라고 하면서 물건을 압류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압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황을 나눠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빼돌리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압류에 효력이 미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우편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6페이지에서 4번목 있죠? 이것하고 방금 이것을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우편물 자체에 대한 압류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에 있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후 우편물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압류를 우정사업본부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라고 하는 이것하고는 구별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편 전용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 수단들.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역은 일단 보내고 있는 그 물건들이라고 하는 일단 압류 거부권이 존재하고 있다. 압류 거부권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윗부분으로 갔을 때 사목 부분입니다. 자, 우편 전용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가 된다. 지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오토바이 내지 자동차를 썼다라고 한다면 자동차세를 내지는 않아요. 우정사업본부는요. 그렇죠? 그래서 제세금과 관련돼서 부가 면제 주십시오. 세금 부과가 면제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호 부분입니다. 우편물의 훼손 불분담 주시고요. 자, 훼손이라고 했을 때 바다 해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떤 해상 운송 수단을 이용한 우편 송달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에 컨테이너 등이 들어가 있었고요. 어찌됐건 일단 이렇게 큰 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촌동의 경우에는 작은 예컨대 4톤 정도에 해당되는 FRP선 같은 것이 있죠. 보통 우리가 흔히 그 TV 보면 어촌에서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류의 일단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우편물들로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바다에서 지금 현재 풍랑이 엄청나게 세습니다. 파도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자, 라고 했을 때 선장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일단 첫 번째 요 컨테이너 화물 내지 화물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배가 쉽게 조타키를 움직여가면서 계속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운전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배가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란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이 선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있을 땐 이때 적화 중에 있는 요 화물, 이것을 적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이 적화물을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것을 버린다. 그렇다면 이 물건 보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A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상단 부분 컨테이너에 있는 물건을 보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 컨테이너는 B가 보냈다. 그 다음에 우측 부분 상단 부분 C,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사람이 보냈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경우에 이 물건들을 모두 버렸다 라고 한다면 이때 경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두 버렸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모두 같이 손해보니까. 근데 문제는요, 하나만 버렸을 때 이게 문제예요. 하필이면 왜 C걸 보냈냐, 버렸냐 라고 A, B, D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D거를 버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A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운이 좋았죠. C만 운이 나빴죠. 라고 했을 때 요 분담은 그래도 같이 해주자라는 소리예요. 니들 거 버릴 거 이 사람이 대신 혼자 책임져줬잖니. 그러니까 이때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세 사람이 같이 분담을 해주자라고 하는 원칙이 서 있어요. 따라서 이때 이로써 혜택을 받은 A, B, D라고 하는 선주 내지 하주 입장에서는요. 이때 경우에 C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손해 이것을 적어도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간 이런 식으로 3분의 1이 아닐까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그냥 했다 칩시다. 라고 각각이 조금씩 분담을 해줘야 된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일단 보낸 우편물이 여기에 있었다 라고 해도 A라고 하는 우정사업본부는 같이 분담하지 않아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정사업본부가 보내는 등기 우편물 등과 같이 배로 뭔가 하주가 보낸다라고 한다면 웬만해서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아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훼손 불분담이라는 소리는 우정사업본부는 훼손이 발생했다라고 해도 분담하지 않는다. 아셨죠? 해란 사고와 관련된 손해가 있어도 분담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다. 자, 읽어보시면 훼손 분담이란 묶어보시고요. 선박이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선장은 적화되어 있는 물건을 버려버릴 수 있는데 이때의 손해에 대해서만큼은 그 선박 하주 전원이 적재금을 비례로 같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해서도 주십시오. 우편물에 대해서는 손해를 분담시킬 수 없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 혜택은 우정사업본부가 그대로 받는다는 소리다. 돈은 별도로 나갈 일이 없다. 정도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와 목 부분입니다. 우편물 일단 우선 검역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보낸 물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역을 먼저 받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 빨리 운송이 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일단 보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목 부분입니다. 주십시오. 무능력자 행위에 대한 의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민법 총칙 부분에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데 일단 이제 올해 7월달부터는 무능력자 개념이 싹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7월달 이전이라고 한다면 종례제도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한번 봅시다.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심신이 박약하거나 그 다음에 재산 낭비벽이 심해가지고요. 그 말의 소리는 일단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계속 ARS를 눌러요. 그래서 아버지 참 천사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버지 우리 뭐 먹고 살아? 라고 하는 낭비벽이 있어서 자기 또는 가족의 생활을 풍박하게 하려는 여가 있을 때 이때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사촌인의 친족, 그 다음에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해서 한정치산 선고를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 다 좋은데 재산 자꾸 낭비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한정치산 선고를 일단 받아서 대기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정치산 선고라고 하는 것을 내리게 한 다음에 아버지는 이제 재산 관리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대신해 줄 거예요. 라는 식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한정치산자 제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지금 본바 같이 심신이 조금 약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아예 손을 못 대게 하는 방법, 즉 금치산 선고라고 하는 것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세 사람, 즉 미성년자라든가 한정치산자라든가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이 세 사람만큼은 사법상 거래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 사람을 우리는 묶어서 행위 무능력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올 7월부터요, 한정치산, 금치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제도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논의도 사실 조금 7월 이후라고 한다면 이제 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개념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세 사람의 경우에는 혼자 뭔가 나가서 거래 행위를 못한다. 특히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 혼자 나가서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부모 동의서를 받아내야 된다. 아셨죠? 금치산자는요. 동의서 받아도 혼자 못 나가요. 무조건 대리인이 대신 나가야 된다. 라고 우리는 알게 되고요. 이러한 흉의 무능력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만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도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프로포즈 하려면 편지 요새는 문자로 하죠. 요새는 문자로 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낭만도 사라졌는데 과거의 경우에는 전부 다 편지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손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일단 우정사업본부에서 이 애가 일단 보낸 것 이것을 본 다음에 받은 다음에 우편계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운송계약이다. 그죠? 이것은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그런데 애는 거래행위 혼자 못한다. 그러니까 애가 보낸 이 우편계약 이거 취소한다 라고 하면 편지 한 장 못 보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카목 부분입니다. 행위 무능력자가 설령 우편 계약을 이용했다라고 해도 얘는 그냥 성년자처럼 봐주자. 아셨죠? 라고 하는 게 의제 조항입니다. 의제라고 하는 것은 법학에서는 다른 말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간주 내지 의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잊지 마시겠습니다. 추정이 아닌다 라고 하는 것 개념 설명드립니다. 뭔가 일단 한번 봅시다. A라고 하는 게 있을 때 A는 B로 만약에 의제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A는 B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표현 두 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일단 의제한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A와 B는 다르다. 그렇죠? 콩은 팥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콩을 팥으로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딴소리 하지 마. 이게 의제예요. 그렇죠? 따라서 특히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깨는 특별한 어떠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이것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A는 B로 추정한다라고 하면요. 일단 A는 B인 것으로 보긴 보자. 그래서 팥은 콩인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가 상대방 당사자가요. 팥하고 콩은 다릅니다. 라고 해서 식물학자의 감정인의 전문 의견을 받아왔다라고 하면 이때는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잊지 마실게 행위 무능력자라도 여기에 있어서는 추정제도가 아니죠. 그냥 편지를 보낼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지 추정이라는 말이 지문에 나오면 안 된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의제 조항이 있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편 이용 계약에 있어서는 무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의 행위와 붙여주십시오. 동일한 조력이 있으며 무능력자 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우편관서에 대해서 이용관계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정도 확인해 두시고요. 여기서 민법상의 무능력자란 민법상의 무능력자 즉 미금한, 미한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세 가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7호부터 1로 바뀌게 될 것이다. 아셨죠? 꼭 보십시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라고 하는 식으로 일단 우편에 있어서는 통상의 운송계약과는 다른 보호를 더해준다. 아셨죠? 여기까지를 이제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부분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의 영역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일단 우정사업본부의 영역과 관련돼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글자. 즉, 여러분들 이제 국사도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마셔야 될 숫자가 나와요. 1884년만큼은 잊지 말아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때 일단 이제 당시 조선이었었죠. 조선에는 지금 본바 같이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18일 날 우정총국 개원이 됐고요. 개원 기념행사가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죠? 일단 이제 여기가 지금 종로 3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종로 2가 종각 쪽으로 가시면은 조계사 있죠? 그렇죠. 조계사라고 하는 이제 절이 있는데 거기 조계사 바로 옆에 보면 우정총국이 있어요. 물론 이 일단 이제 위치는 지금 현재 이동이 되는 상태예요. 과거에는 인사동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원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국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말씀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이제 국사도 들어가고요. 자, 이때가 갑신전변이 발생합니다. 아셨죠?
즉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정총국 개원 기념행사로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정총국 자체는 되게 협소해요. 이 정도 건물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그 모든 일을 다 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개원 기념행사가 발생했고요. 지금 고종 황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성황후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정총국을 기준으로 담벼락은요 불과 이 교실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문이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원 행사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제 황제께서 와 계시죠. 왕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어찌됐건 각 대신들이 모두 축하하기 위해서 한 명씩 들어오는데 장소가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씩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문 하나마다. 그런데 이때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들이 어떤 식으로 갑신정변을 일으키냐? 문 옆에 도구수를 배치시켜버린다. 칼든 사람, 내지 도끼를 든 사람. 그 다음에 오는 한 사람씩 들어올 때마다 전부 다 목을 잘라버려요. 이 공간에서 발생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황제는 그렇다 쳐도 명성황후는 여성인데 여기서 그냥 수많은 대신들이 한 사람씩 들어올 때마다 다 죽이고 있어요. 그걸 지금 이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못 견뎌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못 견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이 실업됐어요. 일본 배우 사리는 사람들이 일으킨 이제 난이 갑신정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로 도망가버리는, 러시아 쪽하고 손을 잡는 계기가 돼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이날만큼 이 해는 잊지 마셔야 돼요. 84년이라고 하는 해. 아셨죠? 자, 정도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우정총국 개원 기념행사가 바로 갑신정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셨죠?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 단계로 봤을 때 1900년에는 일단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게 결립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이후에. 그래서 제국농산공부 산하의 통신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재배치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00년 단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싫겠어요. 다시는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는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통신원 단위로 이름을 개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년 정도가 됐으니까 그 이후로 48년이면 45년 우리 광복 이후로 이제 3년이 지났죠. 그런데 대한민국 제1공화국헌법은 48년에 탄생을 한다. 아시죠? 그에 맞춰서 이제 최신부라고 하는 게 탄생이 된다. 아시죠? 최신부 동그라미 쳐주고요. 최신부라고 하는 게 왜 이때 탄생할 수밖에 없느냐? 헌법이 이때 만들어진대요.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부로서의 부가 이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태로 쭉 유지가 되고 있다가 94년쯤에 이르러서 정보통신부로 개칭이 됩니다. 정통부 줄쳐주시고요. 94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가 됩니까? 어떤 대통령 재임 시절이십니까? 94년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니까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IMF 발생 직전이니까. 그죠? IMF가 통상 우리 97년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94년이라고 한다면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정통부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가 2000년에 이르러서 독립해서 우정사업본부라고 하는 게 탄생이 돼요. 2000년은 어느 대통령 시기이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각 대통령마다 왜 한 번씩 바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 민주화를 이끌었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가 했었던 게 5공화국 당시를 한번 기준으로 봅시다. 5공화국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로서 1980년 이때 탄생을 해요. 그런데 5공화국 헌법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검열이, 신서검열이 굉장히 횡행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이후로 일단 노태우 대통령 시절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의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삼 정부라고 했을 때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분이잖아요. 야당 인사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건드린 게 정통부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다시 한번 건드린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통부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하게 된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르러서 지경부 산하 소속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소속기관 부처로 변경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이 역사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시야를 들어간다.